방금 전까지 만찬장에서 마당의 늙은 감나무에 묶였다. 방금 전까지 만찬장에서 제게 감사하다며 눈물 짓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감나무에 묶이던 순간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잔치상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귀에 맴돌았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뺨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났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수모 반드시 천배만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시내의 6성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라센느 로열 호텔의 라센느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그 넓디넓은 공간을 축하 화환과 장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저와 아들 윤도현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자처럼 활짝 웃고 있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기분 좋은 음성, 그리고 향기로운 꽃 냄새가 뒤섞여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곱게 맞춘 연보라색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단단한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동대문 시장 좌판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팔며 버텼던 기나긴 세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어린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잠들던 그 처절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 단 하루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도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아. 제 옆에서 아들 윤도현은 그야말로 빛났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맞춤 양복,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부드러운 미소까지. 제가 낳고 제가 키운 아이지만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 도현테크홀딩스의 대표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게, 그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부터 오래된 시장 동료들까지 가리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제 어깨는 한없이 으쓱해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윤도현 대표님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 드물어요. 윤가연 여사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 서지우도 옆에서 부드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우리 도현이는 어머니밖에 몰라요. 제가 다 질투날 정도라니까요. 며느리는 잔치 내내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물 한 잔을 마셔도 세 잔의 음료 하나까지 제 취향에 맞춰 챙겨주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불편할까 허리에 쿠션을 받쳐주며 세심히 살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까지 금쪽같이 잘 얻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 윤도현은 제 손을 꼭 잡고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윤가연 여사님의 칠순잔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생 다 잊으세요. 이 못난 아들이 평생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제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장하다. 내 아들아. 며느리 서지우도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는 그 모든 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피곤하실 테니 집까지 모시겠다며 최고급 검은 세단 뒷좌석에 저를 태웠습니다. 도착지는 그가 성공한 뒤 제게 사준 그림 같은 집, 하브린 1 전원주택. 그러나 그날따라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독 멀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잔치에서 보였던 다정함은 흔적도 없고 얼음장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서지우는 힐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어머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잔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심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거실에 둘만 남자, 아들 윤도현은 소파에 깊게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태로운 분위기, 폭력적인 느낌. 도현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그런데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듯 벌개진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도 존경도 없는 탐욕과 냉기만 가득한 눈빛. 어머니. 그가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에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체면 어머니도 참 순진하시네요. 체면이 돈 벌어다 줍니까? 이게 다 돈이에요.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굶주린 맹수처럼. 그러다 제 앞에 서서 잔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그 땅, 이제 저한테 넘기시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준혁이 죽기 전 남긴 유일한 유산. 제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 땅. 도현아, 갑자기 그 땅이 왜? 하지만 그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회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막아야 할 돈만 수십억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행복을 지옥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도현아, 단 한 번도 어려운 얘기 한 적 없잖니. 오히려 매년 성장했다며 자랑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죠.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간절함도 사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요구하는 빚쟁이의 목소리.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잔혹하게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내 아버지 강준혁이 내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 같은 것이다. 절대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다. 목숨 바쳐 지켜온 거다. 그깟 땅 조각이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내 사업 자금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다. 내가 처음 회사를 차린다 했을 때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보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냐? 그 몇 푼 가지고 아직까지 생색이십니까? 그 돈은 진작에 다 까먹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세요.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 윤도현의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 건지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안 된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안 돼.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난생 처음 자식에게 뺨을 맞았다는 충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도현아, 내가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닥쳐. 내가 당신 아들인 게 지긋지긋해. 평생 내 발목이나 잡고. 왜 당신은 남들 엄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야?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 비명도 지르지 못하게 할 만큼 세게 끌었습니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두피가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프다, 도현아. 놔. 제발 놓으라고. 내가 왜 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좋게 말할 때 인감도장 내놓으세요. 아들은 저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칠순 노모의 힘으로는 젊고 강한 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은 바닥에 끌려 더러워지고 곱게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며느리 서지우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본 듯 외쳤습니다. 지우야, 나 좀 살려다오. 도현이 좀 말려줘. 하지만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경멸과 조소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좋게 드리지 그러셨어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남편 사업이 잘 돼야 어머님도 이런 집에서 계속 편하게 사시죠.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상냥함도, 아들의 눈물도, 잔치에서의 다정함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연기였다는 것을.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잔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스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들은 마당 한쪽에 수십 년은 되었을 낡은 감나무 기둥에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먼지 쌓인 굵은 밧줄을 가져와 제 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밧줄이 살을 죄어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제 인생 전체가 함께 묶이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풀어라. 이 폐륜아. 시끄러워.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면 정신 차리겠지. 내일 아침까지도 땅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평생 여기서 썩게 될 줄 알아. 그렇게 아들은 제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 서지우 역시 저를 벌레 보듯 한번 내려다보고는 남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 불이 꺼지고 이어 2층 침실 불이 켜졌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넓은 정원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들이 내뱉었던 악마 같은 말들이 속삭임처럼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에 묶이던 그 순간, 아직 채가 시지 않은 잔치상의 음식 냄새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뺨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의 눈물은 아들을 키우며 다 말라버린 듯했습니다. 대신 심장은 얼음장처럼 아니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이게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서슬퍼런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낳은 이 손으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너희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이 수모와 고통 반드시 천배 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밧줄을 풀어보려 했지만 발버둥칠수록 밧줄은 살갗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밤하늘의 달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저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을 찢는 듯한 추위도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린 팔다리의 고통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2층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얻은 결과가 이 꼴이란 말이냐. 정신이 혼미해지자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윤가연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성그룹 윤 회장의 귀한 막내딸 윤설인 아가씨였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던 시절,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드레스들, 약속된 정략 결혼, 모든 것이 당연했던 시절,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사람, 강준혁. 제가 다니던 대학의 가난한 복학생, 낡아 빠진 청바지, 달아해진 운동화, 늘 도서관 구석에서 책만 읽던 그 남자.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윽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시를 읽어주었고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아닌 설이나라고 제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 그러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신 차려, 설이나. 그 가난뱅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아버지는 분노했고 오빠 윤태성은 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준혁 씨를 폭행하고 돈 봉투를 던지며 사라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고 저에게 찾아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말과 함께 흘린 그의 눈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게 제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자 지금 제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시장 바닥에서 겪었던 서름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겪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 씨는 어떡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저는 남편 윤재호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는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의 모든 세월을 견디며 온몸으로 깨달은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졌을 때도 시퍼런 멍이 든 무릎을 부여잡고 시장 바닥에서 서름을 당했을 때도 눈물은 저를 단 한 번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사치일 뿐.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살아야 한다는 독한 의지와 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 최악이자 최후의 이 순간에도 그 처절한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도, 제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때 오빠 장태홍의 경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내 앞길을 막았다고? 내가 왜 용서를 비냐고? 법대로 하자고 해라. 폭행 증거 있냐? 맞았다는 진단서라도 있냐고 해라. 그는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주마. 내 놈이 원하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오빠는 바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어제 준비하라고 한 것들 전부 시작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그리고 그놈 며느리라는 여자, 그 여자 집안도 샅샅이 털어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개미 새끼 하나도 살려보내지 마.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아들 윤재훈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청운그룹의 무자비하고 체계적인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재훈 윤재훈은 문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기분 나쁜 노인, 그리고 자신을 개처럼 끌고 가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 가두었던 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이 윤재훈을? 내가 누군 줄 알고. 윤재훈은 늙은 어머니 한은정이 어디서 돈을 구해 조폭을 고용한 것이라고 단순히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의 로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어젯밤 우리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주한 것 같아. 납치, 감금, 폭행, 주거 침입 다 엮어서 고소해버려. 합의금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그 늙은이랑 그 족복놈들 싹 다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버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인 한국은행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갚지 않으면 회사와 대표님 개인 자산 전체를 압류하겠답니다. 뭐, 강 지점장이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당장 연결해. 그때 재무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개장하자마자 하한가 직행입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주식 전부 사들여. 그리고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팀이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로비에서 컴퓨터, 장부 싹 압수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팀이 나왔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전화기, 휴대폰, 임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모두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과거에도 지금도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니까요. 그저 자신이 잃을 것이 두려운 눈물일 뿐. 만약 오빠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 밤 마당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살아남았다 해도 평생 아들의 노예처럼 살았겠지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매달려 울고 있는 윤재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원초적인 공포가 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생전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윤재훈은 겁에 질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너는 내가 아직도 내 어머니로 보이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날 밤 나를 마당 감나무에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뺨을 때리고 내 평생을 부정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순간 너는 이미 아들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저는 이어서 조용하지만 칼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헤매든 감옥에서 평생 썩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데. 아들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제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서서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다시는 들이지 마세요.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며 윤재훈과 나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 장태홍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윤재호가 잠든 청운그룹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그의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께 그동안의 제 삶과 어리석었던 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아, 됐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 저는 조용히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내려놨던 삶의 짐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